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20분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이란 군부의 거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까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건 코리아 브리프 선임 분석관, 그리고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 이게 또 어디까지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수건 분석관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란이 본격적으로 보복 공격에 돌입했다고 봐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시간 오늘 아침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이라크 기지입니다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 1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예. 이란 정부가 직접 확인을 했고 미국도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정부는 이 미사일 공격이 이란 군에 의해서 이란 영토 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밝혔고 네. 미사일이 날아가는 영상까지 이란 관영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란 정부는 이번 오늘 아침 미사일 공격이 슐레이마니 사령관의 피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은 시작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우방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의 우방들이겠죠. 예.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협조할 경우 예. 그 보복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네.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특별히 명시를 했습니다. 전에 이란 정부가 앞으로 미국이 아끼는 곳을 타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낀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마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 뒤에 줄곧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 비례적 대응이라는 게 그 쿠란에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에 의하면 형벌 원칙 중에 키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보복 대응하는 보복이죠. 그게 상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건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사실은 부족사에서도 그랬고요. 또 IS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꾸란에 대응하는 보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같은 걸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이제 큰 대성전, 작은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작은 성전과 소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다시 무력으로 한다든가 대응하는 거 이런 전통이 쭉 있습니다. 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분이 이제 공습에 의해서 사망을 하면서 이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이 된 건데 뭐 이란과 미국의 역사 갈등 이게 워낙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 거셈 솔레이마니가 과연 중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물인 거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그 좀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짚어주시죠.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술레이마니가 1957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1979년이면은 20대 초반.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군대 있고 그런데 혁명수도가 강한 군대고요. 1979년부터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할 때까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계속 근무를 군인으로서 이렇게 했고요. 그 중에서도 꾸두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꾸두스군 뭐냐면은 어느 미국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의 CIA와 JSOC라고 해서 공동 합동 특수작전 명령 뭐 네. 이런 것 합친 그런 정보와
군사 전략을 합친 그런 어떤 조직인데 거기에 이제 사령관으로 있었고요. 예. 이 꾸두스군은 주로 이제 외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자와 그 웨스트뱅크 서안, 가자에는 주로 하마스가 있거든요. 네. 서안에는 이제 이슬람 지하드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 외에 최근에 그 많이 말이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예멘의 후시 반군,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이런데 그 시아파 주로 민병대, 네.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데 어떤 건설하고 군대를 확장시키고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80년대거든요. 네. 이란 이라크 전쟁 굉장히 많은 작전을 많이 지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작전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레바논 내전이 있었는데 네. 1985년에서 2000년, 25년 내전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모습 침략 시기도 그랬고,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이제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굉장히 어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시리아 내전,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내전 과정에서 사실 IS도 이제 부상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소위 말하는 IS 퇴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아파니까 네.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이라크 내전이 이제 2014년부터 또 시작됐거든요. 네. 제2차 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시아파 벨트, 중동 시아파 벨트 내에 있는 군사 조직 이걸 그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의 이제 추모식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 하메네이가 우는 모습이 생중계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이 하메네이가 거의 신으로 불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를 좀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하메네이가 이제 호메니 다음에 사망한 이후로 최고 지도자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이란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 뭐 신정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법학자 통치론이라고 그래요. 네. 법학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떤 최고 대리인,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역할을 대리인. 하는 분인데 최고 지도자죠. 그 최고 지도자고 모든 정책 결정에 아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그 뭐랄까 국민들에게 어떤 보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면은 얼마 전에 술레이마니아 그 네. 딸이 방송에 나와서 또 보복을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텔레비에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이란에 가 있는데 그 이란의 어떤 뉴스 채널을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원자 핵 공학자가 이스라엘 그 정보부에서 이제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하는데 계속 틀어줍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국민을 단합시키고 뭐 이런 어떤 그 제스처 그런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요. 이란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직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کشیم. I'm okay with it. It's okay with me. I will say this.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예, 현 상황을 좀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요.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예. 그 오늘 방금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라크 미군 시설에 대한 공습이 있었고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미군 시설이 공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무슨 회의를 하고 예. 오늘 저녁에는 뭐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 그때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대응할 수도 있고요. 간접 예.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간접 대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라크 내에 예. 이란 뭐 관련 시설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전면제이 되는 거죠. 네. 이란 영토를 공격한 거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전지대를 확보한다든가 이제 네.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좀 대피해야 된다라든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수 준비를 해야 될.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사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걸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외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탄핵과 관련해서 뭐 보도들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좀 대선을 고려했다는 움직임이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적인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이제 그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난 12월 27일 날 미군 기지 공격해서 미국 민간인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일 날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시아파 친이라크 민병대가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 난입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아마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1979년 그 사태를 상기시키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란의 대외 군사 공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쿠두스군의 사령관이 네. 1월 3일 날 이라크를 방문합니다. 근데 쿠두스군은 미국 정부 테러 지원 단체로 2007년부터 올라 있습니다. 그럼 그 테러 지원 단체의 소위 말하면 수괴가 예. 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를 그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 난입 사건 이틀 후에 이라크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미국 정부로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느냐?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거냐, 에스컬레이트가 예, 예. 될 네. 거냐, 아니면 조금 오늘 아침 공격을 계기로 해서 조금 잦아들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 답을 알아야 될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포탄이 떨어진 곳이 아르빌에 떨어진 것은 아마 거의 의미가 없이 떨어졌고 예. 알 아사드 기지에 떨어진 포탄들은 우선 미국 군인이나 미국인 피해는 없다라고 현재까지 확인이 네.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all is well 네.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 정부는 그 미사일 공격 이후에 이거는 슐레이마니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다. 딱 그 목적을 위한 보복이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 비록 좀 극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양쪽 다 이란이나 미국 다 이쯤에서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단은 뭐 리스크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성명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우선 미국인 피해자가 예.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 예.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 폭격이 이루어진 오늘 당장 조치를 하지 않고 하루 저녁을 지나서 그 다음 날 한다는 차원에서 제 예상은 예. 에스컬레이션 쪽으로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 교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 이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서서 해주신 분석을 토대로 한 목소리들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예상하시나요? 저도 이제 전면전까지는 가기 힘들 거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전면전이라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이요. 가능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2012년인가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있는데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 미국이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주변 관련된 국가들 관여하게 될 거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로 싸울 거다. 예. 예. 완전히 파괴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훈련을 했다라든가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제 저거 어느 정도 상대 고조되다가 예. 네. 이게 좀 다시 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것 같고요. 이란에서도 좀 JCPOA 그 아까 조금 말씀 나왔던 거에 그 JCPOA를 이제 탈퇴하겠다. 미국이 탈퇴를 해가지고 좀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석유를 수출 못하고 다른 산업 시설도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아파 벨트 지역에 과거에 지원해왔던 네. 그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뭐 등등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사실은 반정부 시가 났어요. 네. 예. 그 작년 10월 달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는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반정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조직에서 주도했겠지만 반이란 시위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또 반미 시위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반미, 반정부, 반이란 시위가 막 섞여 있으면서 그 중에 이제 반미 시위대 쪽이 미국의 대사관하고 영사관을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다시 보복을 한 거라 할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같이 1979년에 그거 생각났겠죠. 예. 1979년 444일 동안 이제 뭐 52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질로 삼았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에 그때부터 적대 관계가 있었고 쭉 적대 관계가 있었고요. 2015년에 이제 이란 핵 문제 협상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 때죠. 네. 협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란이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탈퇴를 하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검증 가능하고 확실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재하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두 나라 간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왔었고요. 그러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전쟁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지 않겠느냐. 네. 예단은 이르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두 분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번 이란 사태가 앞으로 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관심이 이란에 쏠리면서 북한이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를 틈타서 뭐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일단은 좀 네.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우선 당장 미국의 그 방송이나 언론들이 지금 중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은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작년 연말에 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중앙위원회 결과에 보면 북한이 당장 뭘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상황을 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주어지면 조금 더 이렇게 치밀하게 검토해 볼 분위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이런 기회에 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 2003년 3월에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이 개전이 됐죠. 근데 그해 2003년 8월에 제1차 북핵 6자 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예. 중동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가 반드시 관심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심에서 밀리게 된다는 생각에 뭐 군사 도발을 일정 부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주 북한 러시아 대사 마제고라라는 분이 예. 그 우리 언론에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고 예. 미사일 발사, 특히 ICBM 발사 가능성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예.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분의 말씀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중러는 아무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레드라인을 넘는 예. 그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거나 뭐 SLBM 가능성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국은 이 문제를 다시 안보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거기서 중러가 계속 북한 편을 들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사태에 편승을 해서 예. 북한이 또 도발을 서두르거나 그 기회에 맞추어서 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어쨌든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약간 위기의식을 이번에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김 위원장의 어떤 핵 집착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이란 핵 협상 문제하고 북미 핵 협상 문제 간에 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부 이란 핵 협상 때는 오바마 정부가 했고요. 그때 이제 그 내용이 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원자로를 돌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맥기 뭐 이런 것까지는 돼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 아니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불만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사실은 AB 오입니다. Anything but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정책에 거의 다 좀 했거든요.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웠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란 핵 협상이 이게 불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북한의 핵 협상 한 것도 역시 그걸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핵 무기를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북미 협상을 좀 더 기다리지 않겠느냐. 어떤 중동 지역이 조금 저거 될 때까지 미국에 시간을 좀 주지 않겠느냐. 예. 뭐 극단적으로 무슨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지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고 미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흘려넘기기는 굉장히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번 이란 핵 합의가 이제 무너지는 그 상황과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란 JCPOA가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은 비핵화 합의의 취약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네. 미국의 북한의 의구심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핵에 집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핵을 포기해도 미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계속 압살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 문제는 금년부터는 좀 어떤 다른 차원으로 얘기가 진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요. 호르무즈 파병 문제 얘기를 저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부분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우선 정의용 실장께서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일본 안보 그 책임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내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은 작년인가요? 오래전부터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예.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해온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기여를 해야 되는, 참여를 해야 되는 그 논리가 미국 측의 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건 들어볼 만하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예측은 예. 한국의 이익, 한국의 70%, 원유 70%가 이상이 운송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 문제는 예. 한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 정부가 이제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면 네. 어떤 입장을 이 미국 쪽에 피력을 해야 되는 건지도 그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이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외교부 현역에 있을 때 네. 그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담당하는 과에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예. 그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더 그러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거기에 또 걸맞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나라이고요. 세계 모든 가치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직접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관여나 기여 역할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 예. 뭐 한미 동맹과 이란 두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고려, 예. 민감한 고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그거보다는 우선 우리의 국익부터 얘기를 하자.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네. 국익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양쪽을 생각하다 보면 나쁜 결정을 하기가 쉽다. 예. 이쪽 눈치, 저 만약에 눈치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하다 보면 나쁜 결정을 하기 쉽다. 네. 우리 국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설명도 쉽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이게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여길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지금 이라크에 한 1,600명, 이란에 한 300명 정도 한국인이 체류 중이라 이 교민들의 안전 보장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직감적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죠.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호르무즈 지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는 원유 수송 70%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봉쇄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원유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교민 방금 말씀드린 뭐 1,600명, 300여 명이 있는데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거기 지금 한국군 파병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참 딜레마적인, 만약에 요청한다면은 딜레마 상황에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 때 파병 요청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파병하긴 했습니다만 공병대 위주로 파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과정, 만약에 파병을 해야 된다면은 미국의 요청에서 파병해야 된다면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국과 이란 간에 직접 어떤 대결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아마 미국이 요청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이 뭐냐? 국가 이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안보 이익이거든요. 안보 이익, 그다음에 경제 이익, 그다음 등등 있는데 안보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이고 뭐 북미 협상 중이고 등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이 진짜 요청했을 때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딜레마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 참전하는 그런 프로세스 국민들로부터 어떤 동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아직은 뭐 크게 요청한 것 같지 않지만 정우영 실장님께서 이제 미국 가셔서 아마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굉장히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이란과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오늘 김수건 코리아브리프 선임 분석관 그리고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